안녕하세요, 코디정입니다. 오늘은 35개의 철학 용어를 준비해 봤습니다. 쉽게, 빠르게, 그리고 명확하게 풀어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이 계기가 돼서 여러분의 철학 독서가 과거의 힘겨운 독서와는 좀 달라지기를 희망합니다. 35개의 철학 용어 중에서요, 상당수는 이미 코디정 채널에서 예전에 자세히 설명해 본 적이 있는데요, 다시 복습해보는 기회가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볼 35개의 철학 개념은요, 대단히 심오하고 전문적인 단어 아니고요, 독서하시다 보면 흔히 만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해설이 아니라 철학 고전을 직접 읽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천재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것이 천재가 아닌 사람이 어렵고 복잡하게 덧붙여서 해설하는 것보다 훨씬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철학 교사가 아니라 그저 평범한 단어 이해입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대상. 철학에서 대상이란요, 삶의 목표가 되는 사물이나 기억을 말합니다. 나, 생각하는 주체인 나를 기준으로 해서요, 내 바깥에 있는 사물은 외부 대상,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기억은 내적 대상, 이렇게 됩니다. 아니, 외부 대상, 내부 대상 이러면 되지, 이쪽은 외부 대상이라고 하고 여기는 왜 내적 대상이라고 표현했느냐? 네, 내 바깥에 있는 것은 감각으로 쉽게 다 확인하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것은 뭔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부 대상 이러면 뭔가 어색해서 내적 대상이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칸트에게 삶의 대상은요, 바깥에 혹은 내 안에 존재하는 대상 그 자체가 아니라 내 머릿속에 나타난 그 대상의 모습, 즉 현상입니다. 현상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대상 일반. 이런 표현 좀 자주 볼 수 있어요. Object in general, 이런 영어 표현인데요, 특정 대상에 대한 게 아니라 모든 대상에 적용된다, 그런 맥락으로 사용될 때 철학책에 자주 나옵니다. 대상 일반. 이해하시겠죠? 세 번째, 경험. 철학에서 말하는 경험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체험, 그런 것과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가 막 활동하면서 겪는 그런 의미로 경험이 아니라요,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감각을 통해 어떤 대상에 관한 데이터가 우리 머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식에 전달되기까지의 머릿속 활동, 요것을 철학자들이 경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특히 칸트는 우리 머리가 대상과 관계 맺는 것을 경험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외부 대상에 관해서는 외부 경험, 우리들 머릿속 내적 대상에 관해서는 내적 경험,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내 머릿속에 기억을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것도 경험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경험 일반. 아까 대상 일반과 같은 느낌이에요. 특정 경험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경험에 적용된다, 그런 맥락으로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다섯 번째, 표상, representation. 여러분, 철학책 읽으면 표상이라는 단어 무척 많이 나오잖아요. 저 이거 표상이라는 단어 이해하려고 제가 머리가 천재가 아니다 보니까 고민한 끝에 한 20년 걸린 것 같아요. 표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요, 그냥 거의 무조건 머릿속에 있는 것으로 바꿔 이해합니다. 생각되기 전의 것이든 생각된 것이든 단어이든 이미지든 불문하고요, 머릿속에 있는 것이라면 다 표상이라고 철학자들이 칭한 것입니다. 물론 그게 한자어인데요, 한자어로 칸트가 그런 단어를 쓴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번역된 건데, 이 번역을 다른 단어로 바꾸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것으로 바꿔 이해하자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표상은 직관이니 현상이니 개념이니 판단이니 원리니 생각이니 하여튼 인간 머릿속에서 명칭을 갖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넓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여섯 번째, 표상하다. 표상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머릿속으로 가져오다
라고 바꿔서 이해하십시오. 그러면 철학 문장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바깥에 있는 대상을 우리 자신에게 표상한다 라는 문장이 있다면요, 이 문장은 우리는 바깥에 있는 대상을 우리 자신의 머릿속으로 가져온다 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7번째, 순수. 철학에서 말하는 순수란 경험이 섞이지 않은 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순수라는 말이 나오면요, 반대쌍으로 경험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순수하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경험에 의해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수학이나 자연과학의 지식 대부분이 순수합니다. 그런데 인간 머릿속에서 순수한 것은 얼마나 많을까요? 네, 매우 적습니다. 머릿속에는 순수 직관과 순수 개념이 있는데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 각각 2개, 12개만을 제시합니다. 순수 직관이 뭐고 순수 개념이 뭐지? 네,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8번째, 직관. 철학에서 말하는 직관은요, 일상적인 의미와 아주 다릅니다. 사람들은 직관을 무엇인가 빠르게 알아채는 능력, 그렇게 이해하시잖아요. 그런데 철학에서는 그저 생각되기 전의 감각적인 것을 뜻하기 때문에요, 인식, 알 이전의 상태일 뿐입니다. 명사로 쓰이는 경우에 직관이요, 개념을 적용하기 이전에 이런저런 감각 데이터로 이해하십시오. 그럼 거의 정확하게 맞습니다. 동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직관하다 뭐 이런 거요, 머릿속으로 떠올리기로 바꿔 이해하면 대략 맞습니다. 9번째, 외부 직관. 외부에 있는 대상을 감각을 통해 머릿속으로 가져온 것, 그게 외부 직관입니다. 주로 시각과 청각을 이용하잖아요. 10번째, 내적 직관. 내 기억 속에서 무언가를 떠올리는 것. 예를 들어 무엇인가를 머릿속 공간에서 그려보거나 무엇인가를 그 기억 속에서 꺼내가지고 생각해 보는 것, 그런 것들을 내적 직관이라고 말합니다. 11번째, 순수 직관. 순수 직관이란요, 인간의 머릿속에 선천적으로 새겨져 있는 감각 형식을 의미합니다. 자, 2 단어 동시에 암기하시는 게 좋겠지요. 순수 직관은 감각적인 거고 직관이니까는요, 그리고 형식입니다. 칸트 철학에서 이런 순수 직관은 시간과 공간 딱 2개뿐이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순수 직관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시간과 공간으로 바꿔 이해하시면 거의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직관한다는 것은요, 그 무엇인가를 머릿속 시간과 공간 형식으로 떠올린다는 의미입니다. 왜 아날로그 데이터가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될 때요, 그 코드, 바이너리 코드라고 하고 또 시간 순서에 맞는 프로세스, 거기에 맞게 변환되잖아요. 디지털 변환.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뭔가를 생각을 할 때, 뭔가를 딱 관찰을 하고 관찰한 것들이 감각적으로 머릿속에 들어올 때 시간 형식과 공간 형식으로 바뀐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다 형식에 관한 것이고요, 직관의 내용은 모두 경험적인 것입니다. 무수히 많지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순수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테니까는요. 12번째, 현상. 철학에서 현상이란요, 생각의 대상이 되는 표상을 일컫습니다. 표상이란 아까 뭐였죠? 머릿속에 있는 것.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생각의 대상, 그것이 현상이 되겠습니다. 인간의 생각이란 유령처럼 다가가서 사물을 막 파헤치는 게 아니라 그 사물을 머릿속 데이터로 가져온 다음에 머릿속에서 그것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바르게 말하자면 인간의 지식은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물 자체가 아니라 현상에 관한 지식이 됩니다. 13번째, 현상하다. 아이고, 이 단어 아주 쉬워요. 어떤 대상이 머릿속에 나타난다라는 의미입니다. 현상하다 이러면 되게 좀 있어 보이잖아요. 뭔가 심오한 뜻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기로 해요. 현상하다는 이렇듯 간단한 뜻의 단어입니다. 머릿속에 나타나는 거. 14번째, 개념. 중요한 단어 나왔죠. 제가 그동안 많이 코디정 채널에서 설명한 단어입니다. 논리학 강의할 때도 설명을 했고요.
개념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개념이란 의미를 갖는 단어를 뜻합니다. 직관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바로 생각이거든요. 생각하는 인간은 아주 단어의 견고한 단단한 족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려운 단어를 쓰는 사람은 명쾌하고 쉬운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급적 쉬운 단어, 명쾌한 단어 또는 좀 어려운 전문 용어라고 하더라도 그걸 쉽고 명쾌하게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생각이 뒤죽박죽 됩니다. 개념이 없다면 생각을 못하는 거죠. 개념이 잘못되면 생각도 잘못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각이란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니까는요. 대부분의 개념은 경험 개념을 뜻합니다. 즉 인간 머릿속에는 무수히 많은 단어가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수만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 단어 여러분 어떻게 얻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수만 개의 단어가 머릿속에 싹 들어가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공부하셨잖아요. 학습하고 주워 들었겠죠. 그렇게 해서 그런 단어들은 경험을 통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직관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단어를 이용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고력은 어휘력을 사용하는 능력입니다. 사실상 어휘력이 다 모든 걸 결정해 버려요. 여러분 이상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이 당최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주위에 많을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그렇고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거 왜 그럽니까? 그 사람이 단어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에 개념이 이상하면 생각도 이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15번째 순수 개념. 순수 개념이란 간단합니다. 순수란 경험과 무관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타고난 개념, 이것이 바로 순수 개념입니다. 16번째 순수 지식 개념. 자, 모든 인간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타고난 개념, 그게 순수 개념이잖아요. 이런 개념 중에서 인간이 대상을 알려고 하잖아요. 대상 인식, 다시 말하면 판단 과정에서 활약하는 개념, 이것이 바로 순수 지식 개념입니다. 칸트는 12개의 순수 지식 개념을 제시합니다. 순수 이성 비판에서요. 그게 아주 심오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정도까지 머릿속을 딱 정리하는데요. 아유, 막 순간 감전되는 기분이에요. 학자들은 순수 오성 개념 혹은 순수 지성 개념이라고 칭합니다. 17번째 범주. 범주란요, 조금 전에 방금 설명한 순수 지식 개념과 꼭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 초월적 논리편에서요, 12개의 범주를 딱 제시합니다. 그것을 제시하고, 그것도 이제 형이상학적 연역을 통해서 제시하고, 초월적 연역 등을 통해서 이 12개의 범주가 머릿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자세히 설명하고 논증하거든요. 양의 범주 3개, 질의 범주 3개, 관계의 범주 3개, 양상의 범주 3개. 그래서 12개. 아유, 이 범주 제가 엄청 잘 설명할 수 있거든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영상으로 칸트가 말하는 순수 지식 개념, 범주가 무엇이며 왜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머릿속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자세히 흥미롭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영상을 통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네요. 머릿속에만 잔뜩 들어있고 시간이 없네요. 18번째 이성.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길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 별로 없죠. 학교에서 다 그렇게 가르치시니까는요. 그런데 이성이 도대체 뭐지? 이성이랑 생각이랑 무슨 차이야? 아유, 그 차이를 알아가는 것이 저의 철학 공부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성 이러면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올바르고 진리를 쫓고 이런 게 이성의 역할이었는데, 근데 그걸 어쩌자는 거지? 잘 모르겠었어요. 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간 머리의 요소 중에서요, 지금 여기에서 다른 시공간으로 생각을 도약시키는 역할을 하는 머리의 능력, 머리의 요소, 그게 바로 이성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대상을 그저 판단하기만 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제가 어떤 대상을 봐요. 그 다음에 그 대상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 그건 이성의 역할이 아닙니다. 이성은요, 좋든 나쁘든 옳든 틀리든 선이든 악이든 끊임없이 과거와 미래를, 이 장소와 저 장소를, 이런 행동과 저런 행동을, 이 지식과 저 지식을 넘나드는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료가 막 화난 표정을 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화났네 라고 말하는 건 이성이 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 때문에 화났나? 내가 어제 뭐라고 잘못 말했나? 이건 이성이 활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미안해 라고 말하는 것도 이성의 역할이고요. 아니, 내가 좀 잘못했다 손 치더라도 그런 것 때문에 저렇게 화를 내? 야, 절연이야, 절연. 아이, 관계 끊어버려야지. 저 친구랑 안 놀 거야? 라고 말하는 것도 이성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저 친구가 화났네. 여기서 벗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렇게나 생각이 도약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원리가 필요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원리가 다르겠지요. 이성 덕분에 모든 학문과 종교가 탄생합니다. 19번째 추론. 이성이 리즌이잖아요. 추론은 리즈닝이에요. ing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성이 하는 일을 추론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벗어나 다른 시공간으로 생각을 옮기는 이성의 모든 활동을 뜻합니다. 추론, 우리가 추론하면은 제가 논리 강의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중요한 추론은 원리를 이용한 추론이에요. 이성은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 원리만 줘. 그러면 내가 그 원리에 따라 가지고 다양하게 생각을 확장시킬 수 있어. 그게 바로 대전제, 연역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나한테 원리가 없단 말이야? 우리에게 원리가 없다고? 그 원리를 찾아야지. 그러면 귀납 추론이고요. 20번째 순수이성. 순수이성이란요, 경험이 섞이지 않은 이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머릿속에서 한편으로는 경험 일반을 가능하게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초경험적인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이성 능력. 그것이 바로 순수이성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성은요, 순수이성이 아니고요. 경험적 이성을 뜻합니다. 경험적 이성은 사람마다 다른 생각과 행동을 낳습니다. 그런데 순수이성은요,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고요. 21번째 순수이성 비판. 순수이성 비판은요, 순수이성이 하는 비판이 아니라 순수이성에 대한 비판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칸트가 저술한 책을 말하고요.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은요, 형이상학 책이자 논리학 책이라는 성격을 갖습니다. 언젠가 순수이성 비판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해설하거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 날 때마다 하는 게 순수이성 비판을 읽고 번역하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2번째 판단. 판단이란 어떤 대상을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단은 대상에 개념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행해집니다. 어떤 개념을 적용했느냐, 그 개념의 의미가 무엇이냐에 따라 사람마다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판단이 달라집니다. 팩트체크에 따르면, 객관적인 것을 따르면, 똑같은 것을 봤다면 똑같이 판단해야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 머릿속에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판단은 생각, 문장, 명제와 동의어 관계입니다. 표현은 다르지만은 판단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고요. 생각은, 판단은 문장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문장이 명제라는 다른 이름을 갖고요. 23번째 판단력. 인간 지식 시스템에서 감수성 영역에 있는 데이터에 개념을 부여하는 능력, 그것을 판단력이라고 합니다. 아까 판단은 생각이라고 했잖아요. 또 판단은 개념을 적용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판단력은 사고력과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개념 능력과 또 같은 말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판단력에 대한 철학 영상들을 보면 규정적 판단력, 반성적 판단력 이런 거 있잖아요. 들어보셨나요? 그거 되게 어려운 의미가 아니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단어를 이용해서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규정적 판단력. 내가 잘 모르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 가지 현상을 보고 참 저것에 알맞은 단어가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건 반성적 판단력. 24번째 상상력.
인간의 머릿속에는 크게 두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시스템이 작동하게 되는데 데이터를 수용하는 감수성 시스템과 그 데이터를 판단하는 지식 시스템입니다. 이 두 개의 시스템은 성격이 완전히 달라서 무슨 성격인데 이렇게 완전히 달라? 한쪽은요, 데이터를 받기만 해요. 그 외부 데이터를 받든 내적 직관을 받든 데이터를 받기만 하고 이것을 해석하거나 아니 누구한테 전달하거나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한쪽의 시스템은 지식 시스템은 분석하고 생각하고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시스템이 완전히 다르다. 서로 분리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분리된 두 시스템을 연결해주는 무언가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지식 시스템의 능력을 일컬어 칸트는 상상력이라고 불렀습니다. 상상력은 감수성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를 선별해서 한데 모아가지고 지식 시스템으로 가져오는 기능. 그 다음에 지식 시스템 안에 들어온 데이터에 개념의 어떤 윤곽을 부여하는 기능을 합니다. 컴퓨터 시스템으로 말하자면요, 데이터를 압축하는 코더, 그 다음에 데이터를 푸는 디코더, 그걸 합쳐서 코덱이라고 하잖아요. 상상력이 컴퓨터의 코덱 기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상력이 기능을 한 다음에 아까 설명한 판단력이 작용합니다. 상상력에 관련해서 최재희 교수는 일본식 한자어 구상력으로 번역했고 지금도 그 일본식 한자어인 구상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25번째 명제. 명제는 판단을 논리학 용어로 다시 표현한 것입니다. 칸트가 사용하는 일반 논리학에서 판단과 명제는 동의어입니다. 대상을 주어로 보고 그 주어에 어떤 개념을 수로로 연결해서 문장을 만들었다 라고 하면 그 문장이 판단이자 명제입니다. 명제는 주어와 수로가 더해진 것이죠. 그게 판단이고요. 판단은 생각과 같은 말이었잖아요. 26번째 주어. 주어 간단하잖아요. 명제에서 대상 개념으로 판단되는 것, 그것이 주어입니다. 대상이 주어가 되겠죠. 자, 수로. 수로는 주어에 연결돼서 주어의 속성이나 성질을 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수로를 주어에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주어의 성격이, 즉 판단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결국 인간 머리에서 이루어지는 생각은 주어에 수로를 붙이는 논리 구조로 행해집니다. 그래서 칸트는 모든 판단에는 주어와 수로의 관계가 있다 라고 말한 것이죠. 논리는 주어가 아닌 수로가 주도합니다. 주어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주어 하나가,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보고 막 판단을 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할 때 그 대상은 변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어는 가만히 있고 다양한 수로들이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도 연결되고 저렇게도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논리는 수로가 주도합니다. 그래서 수로 논리가 되는 거고요. 주어 논리 이런 말은 없습니다. 28번째 규정. 저 이 단어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이 단어의 의미를 알려고 무척 몇 년을 고생했거든요. 지금도 고생 중이긴 한데 의미는 이제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말로 표현하는 게 좋을지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규정, determination. 이 단어는 의미 굉장히 중요한데요. 수로가 주어에 연결될 때 수로는 무슨 역할을 하냐는 거예요. 그 역할이 determination이에요. 주어의 속성이나 성질을 규정한다. 그때의 규정이요. 주어를 규정한 그 속성은 주어에 덧붙여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어가 본질이라고 한다면 수로 규정에 생긴 속성은요, 비본질이 됩니다. 주어는 가만히 있는데 이 비본질적인 그 수로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주어가 그 뜻이 달라지나요. 그래서 비본질이 인생과 세상을 규정하고 지배하는 현상은 대단히 흔하고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29번째 분석명제. 분석명제는 분석 판단과 같은 의미입니다. 주어의 뜻을 분석하기만 해도 수로가 나타나는 관계의 문장, 그 문장을 일컬어 분석명제. 예를 들어서 독약은 독이 들어있는 약이다. 총각은 결혼하지 않는 남자다. 같은 문장인데요. 이 문장에서 독약부죠. 독약이라는 주어에는 그 주어만 풀어 쓰면 수로가 바로 나와요. 독이 들어있는 약이다. 그렇죠? 이런 분석 명제에서 중요한 원리는 개념을 명확하게 그
뜻을 분석한다는 의미에서 이것도 나름 논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순율 아시죠? 모순율. 독약은 독이 들어있는 약이다. 이거 맞잖아요. 근데 독약은 독이 들어있지 않은 약이다. 이러면 모순이 된다는 거예요. 주어와 수어가 이거 같이 존재할 수 없잖아요. 이런 논리의 기본적인 원리, 그것을 선언하는 게 이런 분석 명제에서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분석 명제에서는 개념이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지식이 확장되지 않는다라는 성격이 있습니다. 30번째 종합명제. 맨 처음에 종합명제라는 뜻을 이해하려고 제가 무척 고생했어요. 굉장히 있어 보이는 표현이잖아요. 종합이라는 단어 그 자체가. 그래서 아니 뭐가 어떻게 종합됐다라는 것이지? 뭔가 심오한 뜻이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심오한 뜻 없습니다. 되게 심플한 의미입니다. 종합 판단과 같은 단어고요. 서로 다른 의미의 주어와 수어가 연결된 문장을 뜻합니다. 대부분의 지식은 종합 명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은 독약이다 와 같은 문장에서 게임이라는 주어의 의미 안에 독약이라는 수어가 들어있지 않잖아요. 게임과 독약은 모두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단어이니까 경험적 종합명제라고 부를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장을 볼까요? 삼각형은 그 내각의 합이 180도이다 라는 명제에서요. 주어 삼각형에는 수어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의미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종합명제다. 다음 문장은 모든 직관은 크기의 양이다 라는 명제에서요. 직관이라는 단어 안에 크기의 양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종합명제다. 앞에 게임은 독약이다 라는 것은 경험적 종합명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붙은 삼각형은 그 내각의 합이 180도이다 또는 모든 직관은 크기의 양이다 라는 명제는요, 경험에 의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나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 아니야, 나는 179.5도라고 말할래. 무슨 말이야, 난 185도, 이런 식으로 자기 주장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합명제들은 경험 무관한 종합명제가 되겠습니다. 학자들은 선험적 종합명제, 선천적 종합명제라고 부르겠죠. 31번째 형이상학. 형이상학이란 경험 세계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에 원리가 많잖아요. 삼라만상의 원리, 인간의 원리, 또는 우주와 이 세상의 지구의 원리, 사회의 원리, 이런 것들은 경험 세계의 원리입니다. 그런 걸 탐구하는 게 형이상학은 아니고요. 변하지 않는 본질을 탐구하는 학문을 뜻합니다. 특히 신, 세계의 시초, 천지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데, 사후세계, 나 죽은 다음에 나는 영원히 살래, 나 천국 갈래, 영혼의 불멸, 또는 인간의 자유, 이런 것들이 인간 공통의 질문이 모든 사람에게 생기는데, 그것을 탐구하는 학문 형이상학입니다. 32번째 객관적 실체. 객관적 실체라는 말도 많이 나와요. 머릿속에서 생각된 것이, 내가 생각을 뭔가 했어요. 그게 머리 바깥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때, 그런 존재를 일컬어 객관적 실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객관적 실체가 왜 중요하게 나타나는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고블린, 아니면 유니콘, 이런 용, 드래곤, 이런 거 생각해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때? 바깥에 존재하나요? 경험으로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런 건 객관적 실체가 없다 라는 것이죠. 신이라든가 형이상학적 주제가 마찬가지로 객관적 실체는 없습니다. 이 객관적 실체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이, 논리학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객관적 타당성. 33번째, 머릿속 생각으로 주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머리 바깥에 경험적 실체로도 존재한다면, 객관적 실체가 있다면, 그렇다면 내 머릿속 생각은 객관적 타당성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객관적 타당성은 내 머릿속의 생각이 옳다, 올바르다, 진리이다, 이것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내가 머릿속에 생각한 것이 어쨌든 바깥에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34번째 도상. 학자들이 왜 그러나 몰라. 이거 100년 전에 일본 사람들이 이미지를 도상으로 한자어로 번역한 건데, 이거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냥 모두 이미지로 바꿔 이해합시다.
35번째 변증. 예부터 서로 대립하는 이쪽과 저쪽, 정립과 반정립, 이런 견해 모두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오류를 밝혀내는 탐구 방법. 우리 소크라테스 할아버지가 많이 쓰셨잖아요. 그런 것을 변증이라고 했습니다. 다이얼렉틱. 칸트에게 변증은 오류에서 비롯된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로 쓰입니다. 그런데 해겔에게 변증은 진리를 찾거나 진리가 찾아지는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이런 단어가, 변증이라는 단어가 책을 읽다가 나오면 모순론이나 양쪽을 모두 비판한다는 양비론으로 바꿔 이해하는 경우 아주 유용하게 그 문장의 맥락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35개의 철학 용어를 아주 재빠르게 살펴보았습니다. 큰 어려움은 없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조금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러면 댓글로 말씀을 나눠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아는 한 더 친절하게 덧붙여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로 칸트를 공부하실 때 꼭 알아야 하는 단어들이었거든요. 임마누엘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은 현대인이 꼭 읽어야 할 책입니다. 요즘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모방해서 설계되고 개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인간의 지능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어떻게 지식을 얻고 소통하며 우리 인간이 어떻게 착각과 오류에 빠지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아주 깊고 풍부하게 탐구한 철학책이 바로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입니다. 신기하게도 19세기에도 18세기, 19세기에도 순수 이성 비판은 아주 빛나는 철학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시대에 더더욱 인간의 지능에 대한, 인간의 머리 구조에 대한 통찰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면 이 인공지능 시대를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는지 또 그런 지식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열심히 앞으로도 해설을 해볼 계획이기는 합니다만은 해설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직접 읽어보셔야 해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고요. 안녕하세요. 코드장입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15일에 출간한 저의 저술, 저의 졸적 괘씸한 철학 번역을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자가 독자에게 전하는 말씀 정도 되는 것인데요. 이 책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독자도 계셨고요. 독자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읽지 않고 그렇게 비난하는 분들도 계셨고, 또 독자 중에는 이 책을 좋게 봐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철학이 어려운 까닭은 출발선에 있지 않고 도착선에도 있지 않습니다. 철학자들이 어렵게 말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철학책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 독자 탓도, 독자의 문해력 탓도 아닙니다. 그저 번역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난해한 말로 번역해서 얻는 게 무엇입니까? 난해병에 중독된 사람이 말합니다. 처음에는 원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법이에요. 철학은 엄밀한 학문이어서 어쩔 수 없죠. 개념을 하나씩 외우고 계속 책을 읽다 보면 또 강의를 듣고요. 공부하다 보면 이해됩니다. 독자는 학자라는 직업을 얻으려는 게 아니잖아요. 한 달이면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을 미로에 빠져서 평생을 낭비할 수는 없지 않나요? 저는 사람들이 철학책을 읽는 것도 이해가 되고요. 또 철학책을 덮는 것은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제가 말하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일본식 한자어 40개, 40개만이라도 평범한 한국어로 바꿔봅시다. 서양 철학자들이 일본식 한자를 써가면서 철학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비판 정신을 권하지만 실제로 비판하면 그 비판을 불편하게 여깁니다. 도전 정신을 권장하더라도요, 본인의 지식이 도전받는 것은 거부합니다. 다들 창의성이 필요하다고 말하죠. 하지만 본인은 관습의 편안함을 더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본식 악습을 되풀이하는 우리나라의 철학 번역을 비판하고 도전하는 이 작업이 좀처럼 주류 철학계에 전해지지 않으려는 점 이해합니다. 이 책은 고작 단어 40개 정도를 거론할 뿐입니다. 하지만 단어 하나를 바꾸는 것조차 매우 어렵겠죠. 외면당하리라 생각합니다. 익숙함을 바꾸는 일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이해합니다.
저는 이 나라 철학자들의 지식과 성과를 비판하거나 도전하지 않습니다. 평생에 걸쳐 정성껏 연구하셨겠지요. 하지만 우리말에 대한, 한국어에 대한 그들의 무지와 무관심은 존중하지 않습니다. 출발 언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똑똑하신 분들이 도착 언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모른다는 거 생각해보면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과 우리말의 교제, 이것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괘씸한 철학 번역은 그 부족분을 채우는 작업이기도 했습니다. 지식은 단어로 보관됩니다. 그래서 모든 학문이 개념의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통도 단어로 이루어집니다. 소통이란 감정을 던지는 게 아니라요, 정리된 생각, 지식을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철학도 마찬가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철학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 게 특별한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철학 교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평범한 우리말 단어가 필요합니다. 보통의 언어라면 우리 스스로 고전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백수십 년 전 일본 학자들의 수고 덕분에 수많은 서양 문물이 한자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평범한 우리 한국어로 편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인의 보통어로 편입되지 못한 채 철학 분야에서 격리된 단어, 그런 단어를 어째서 그대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생각이십니까? 메이지 시대의 단어들이 서양 철학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한 번역어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인이 한국어로 철학을 하는 게 아니라 오류가 은폐된 채 한글로 음역된 일본식 한자어로 철학을 공부하니 머릿속으로 지식이 들어올 리 없습니다. 머릿속에서 지식이 정리되기도 어렵겠지요. 그런데 그 일본어라는 것도 일본어 회화 공부를 통해 쉽게 얻을 수 있는 평범한 일본어가 아닙니다. 100여 년 전에 인공정으로 발명된 낡은 단어여서 학문의 증진에도, 지식의 공유에도, 문화 교류와 상업 교역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 일본어에 묶여 있으면서도 관례적으로 공부하고 암기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철학은 언어 활동입니다. 학자들이 영어로, 독일어로, 프랑스어로 철학 논문을 쓰는 일은 직업 활동이니까요.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을 상대로 지식을 권하고 전하고 무엇인가를 가르치며 자기 생각을 표현한다면 한국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적어도 과반수의 한국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의 단어를 사용하는 게 좋겠지요. 한자 지식이 좀 있다고 해서 옛날 일본 스승들이 남긴 저작의 단어들을 음독해서 기계처럼 반복하는 일, 이제 그만두고요. 평범한 한국인들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어떤 언어 문화를 갖고 있고 또 그 언어가 어떤 의미로 소통되는지 관심을 보여주십시오. 만약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철학의 중요한 핵심 개념을 일본어로 설명하는 관행을 지속한다면요, 이 나라에서 철학의 미래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자기 언어가 아닌 인문학은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만약 철학자들이 일본어의 족쇄를 끊고 우리말 보통어로 철학하기 시작한다면요, 그 한국어 철학을 공부한 젊은 세대 중에서 틀림없이 인류의 존경을 받는 세계적인 사상가가 나타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희망을 일반론적으로 이야기하거나요, 관행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데 그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런 경우 우리는 좋은 얘기지, 그러면 좋지 라는 반응을 할 뿐이잖아요. 결국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은 채 어쩔 수 없는 관행을 반복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도돌이표의 굴레에서 좀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단어 현실을 더 자세히 진단해 보고 싶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말 모범을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방법론이 단어 토폴로지입니다. 어떤 의미의 공간을 가정한다면요, 단어마다 차지하는 위치가 다르다라는 개념이자 관점입니다. 단어의 의미는요, 사전에 등재된 표현에 의해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사전 편찬자가 그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그 맥락에 맞게 파악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의사소통 세계에서 주고받는 실제 의미의 맥락에 의해 단어의 의미가 정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의미여도 어떤 단어는 메시지 전달력이 낮습니다. 어떤 단어는 그 능력이 높겠지요.
어떤 단어는 그 의미가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동의어라고 하는 다른 단어는 보충 설명이 더해져야만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이런 위치 분석은 우리에게 어떤 단어가 더 유용한지 그거를 시사해 줍니다. 그런데 괘씸한 철학 번역에서 저는 이제 의욕의 과잉 이걸 때문에요. 단어의 의미상 위치를 4개의 위상으로 4차원으로 분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3차원 이상의 공간을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지 못하잖아요. 그 우리 인간에게는 너무 과한 분석이 아니었나, 너무 인공지능 분석 염두에 두지 않았느냐 반성하고 있습니다. 뭔가 2차원 평면으로 간단하게 시각화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독자들에게 이 문제점과 대안을 어떻게든 시각화해서 나타내보고 싶었습니다. 괘씸한 철학 번역은 순수 이성 비판 길잡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분석과 검증을 이제 함께 순수 이성 비판에 대해서 했다는 것인데요. 실제 철학 텍스트로 분석과 검증을 하는 게 좋잖아요. 대철학자 칸트의 대표작 순수 이성 비판의 용어들을 사용했습니다. 한번 그 용어를 분석하고 검증해 봤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작업을 통해 밝혀졌습니다만은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은 분량이 많아서 독자의 인내심이 필요하기는 해도 난해한 책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사전 지식이 있어야만 이 책을 제대로 읽을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친절하게도요, 지치지도 않으면서요, 칸트 할아버지가 자세히 반복 설명해 주기 때문에 사전 지식이 없어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정말이지 역사상 가장 똑똑한 인류입니다. 지식의 양만을 단순히 감안한다면 지구에 머물다 갔던 어떤 철학자보다 더 많은 지식을 이 시대의 독자들이 갖고 있으니까 18세기 저작을 읽기에 충분한 사전 지식을 우리가 이미 지니고 있는 셈입니다. 어려움은 칸트 철학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칸트 철학의 핵심 개념을 일본어 단어로 번역해서 설명한 한국어 문장이었습니다. 평범한 한국어였다면 그렇게 고생스럽지 않았을 것입니다. 칸트는 인간 머리의 권능으로서 sensitivity, understanding, reason 이 3가지 요소를 제시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라면 철자 자체가 워낙 다른 이 3가지 단어를 구별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요? 설령 어려움이 있더라도 전문가의 조언을 조금 듣는 것만으로도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미의 간격을 함부로 없애는 옛날 일본 학자들의 아주 특별한 재주 탓에 이 나라에서는 감성, 오성, 이성으로 번역됐습니다. 그 결과 우리 한국인은 감성을 전혀 다른 의미의 감정과 좀 헷갈리게 됐고요. 오성과 이성의 차이가 무엇이고 각각의 고유한 역할이 무엇인지 제대로 연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감성은 감수성입니다. 데이터를 머릿속으로 받아들이는 역할, 즉 수용성을 뜻합니다. 오성은 요즘 지성이라는 단어로 교체되고 있지만 생각을 담당하는 지능을 뜻합니다. 그 성질은 지식입니다. 감수성으로부터 전달받은 데이터에 개념을 적용하면, 즉 이름을 붙여주면 그것이 우리의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 안으로 들어온 데이터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 인간 머리에서 어떻게 가능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 그런 일이 생겨나는지는 대충 상상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칸트는 인간 머릿속에서 0.05초 사이에 벌어지는 일을 하나씩 분석하고 해명합니다. 감수성에서 지식까지 하나의 과정을 거치는 일을 경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경험 데이터도 있지만 그 경험 데이터를 이쪽이냐 저쪽이냐로 잘 정리해주는 인류 공통의 생각 형식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칸트는 순수 개념이라고 합니다. 각자의 경험을 넘어서, 즉 경험이 많든 적든 경험과 무관하게 누구나 갖고 있기 때문에 순수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머릿속 기억 보관소에는 실로 많은 경험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머릿속을 검색하거나 탐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에서 과거의 생각을 연결할 수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벗어나 다른 생각을 연결할 수도 있고, 이 개념과 저 개념을 연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연결을 추론, 리즈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추리를 하는 인간의 능력을 일컬어 이성, reason이라고 합니다. 이성은 머릿속에서 그런 순수 개념을 연결함으로써 신이니 영이니 영생이니 하는 생각조차 만들어냅니다. 바로 이 순간 형이상학의 탐구 대상이 해명됩니다. 머릿속에 누구나 갖고 있는 순수 개념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형이상학적인 생각, 즉 신이니 영이니 영생이니 하는 생각은 실제로는 경험할 수 없고요. 경험으로 검증할 수도 없으니까 참된 지식이라고 누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관해서 우리는 의견을 가질 수 있겠지요.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라고 확신할 수, 진리라고 부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확신할 수 없는 의견을 진리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 이성은 경험 데이터가 있어야만 진리를 탐구할 수 있지만 경험 데이터가 있더라도 사물 그 자체는 알 수 없는 일이니 이렇듯 진리 탐구에 관해서 인간 이성은 무기력합니다. 그렇다면 인간 이성은 알 수 없는 것을 아는 척하는 게 아니라 경험이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지식의 영역에서 활동을 하대요. 그럼에도 어째서 이런 무기력한 이성이 인간에게 주어졌는지를 생각하면서 결국 이성의 사명이란 이론이 아닌 실천, 행동에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순수 이성 비판의 대강을 요약해 봤습니다. 특별한 어려움 없이 순조롭지 않습니까? 단어만을 보통어로 바꿔봤을 뿐입니다. 오랜 세월 퇴적된 오류가 한순간 교정되기는 어렵겠지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이 나라에서 세계적인 철학자들이 나타나 낡은 단어들을 청산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그런 희망을 위해서라도 우리 세대는 우리 세대의 할 일을 합시다. 이상 괘씸한 철학 번역을 저술한 코디정이 저자가 독자에게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코디정입니다. 논리학과 형이상학이 만나 이뤄낸 최고의 성과, 그게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입니다. 논리학과 형이상학과 윤리학, 이 철학 삼총사가 이뤄낸 최고의 업적, 그게 실천 이성 비판이라는 책입니다. 대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현대 문명의 지적인 설계자이고요. 인류 정신세계 진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입니다. 오늘날 인공지능 시대가 되었잖아요. 이런 시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인간 지능이 무엇인지 더 잘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챗 GPT도 인간이 인간을 더 알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칸트가 쓴 순수 이성 비판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정밀하고 가장 탁월하게 인간 지능을 탐구한 책입니다. 코디정의 논리학 지식도요, 전적으로 칸트 할아버지한테 배운 겁니다. 감사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기를 칸트의 주저, 즉 순수 이성 비판을 읽으면 마치 라식 수술을 받은 듯 눈이 뜨인다고 극찬했죠. 마치 심청을 만난 신봉사가 눈을 뜨듯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 책을 읽으면 인간 머리가 근본적으로 바뀐다고도 말했습니다. 무지에서 깨어나고 세계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동의합니다. 과연 그러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한국인은 그런 체험 못합니다. 칸트를 읽지 못하기 때문이죠. 오히려 눈이 깜깜해지고 철학의 근본적인 회의감이 들곤 합니다. 우리말로 쓰여 있는데 우리말 같지가 않습니다. 문자는 읽히는데 의미가 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기존 순수 이성 비판은 독자를 걸러냅니다. 독자에게 전문 훈련 과정을 이수할 것을 요구한단 말이죠. 철학의 기본 지식을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학은 원래 전문 훈련이 필요한 지식이라는 정말이지 잘못된 편견을 낳는다라고 코디정은 생각하는데요. 아니,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얼마나 많은 교육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또 교육을 받으라고요? 한국인은요, 이미 충분히 똑똑한 독자들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철학 전공자도 아니고 철학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도 아닌데 무슨 전문 훈련을 받는단 말인가요? 우리가 칸트의 책을 읽지 못하는 것은 순전히 단어 문제 때문입니다. 문장이 어려워서 못 읽는 게 아니고요.
오늘날 한국어 문장 전문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들도 읽지 못합니다. 단어가 당초에 우리말이 아니거든요. 우리말로 쓰여 있는데 우리말이 아닙니다. 우리말인데 우리말이 아니라니. 논리학 관점에서 이건 정말 넌센스입니다. A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A라는 단어의 뜻을 머리에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A인데 A가 아니야 라고요. 이건 논리학에서 가장 기초적인 규칙인 모순율 위반이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게 서양 철학의 출발점입니다. 학자들도 이 규칙을 알아요. 하지만 습관적으로 위반하죠. 노자와 장자를 연구하는 동양 철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면 이해합니다. 그런데 칸트를 설명하는 학자들의 단어 사용법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자들은 출발 지점부터 잘못되고 말았습니다. 야, 너는 대체 무슨 근거로 철학계를 비판하느냐? 네, 증거 많습니다. 논리도 많고요. 그중 일부를 오늘 공유합니다. 비유해서 말하자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싱크홀, 아주 위험한 구멍이 땅에 있다고 가정하죠. 그 안은 매우 깊고 따라서 빠지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험 표시판을 설치해서 누구든 못 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험을 알리고 예방할 수 있는 슬기로운 방법이지요. 하지만 이런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이 꼭 생긴다는 게 단점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싱크홀을 막으면 됩니다. 위험을 아예 없앨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떨어지더라도 안전하게 떨어지도록 전문 훈련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라고 합니다. 어때요? 이런 주장. 이런 주장을 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죠. 바보여야 합니다. 또 코디정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싱싱한 과일과 상한 과일 중에서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싱싱한 과일이죠. 그렇지만 싱싱한 과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상한 과일을 고집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어디가 상했는지 잘 파악하면 된다고 말이죠. 제 이야기는 또 이렇습니다. 태평양을 건너는 방법으로 비행기를 타는 방법과 배를 타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을 통해 40개의 철학 용어를 살펴보려고 해요. 지식은 단어를 이해하는 것이고요. 단어에 지식을 보관하는 거잖아요. 단어를 모르니까 지식이 안 생기는 것이고 단어를 잘못 사용하니까 지식이 머리에 보관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막 제가 살펴보고 하는 건 아니에요. 원칙이 있어요. 이게 뭐죠? 네, 얼룩말입니다. 잘 보이시죠? 이건 보이나요? 이것도 얼룩말이에요.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왼쪽은 아주 잘 보이고요. 오른쪽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각이 좋습니까? 난 어두운 쪽이 좋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낙하산 훈련하시는 분이고요. 상한 사과를 선택하시는 분이고요. 배를 타고 태평양을 밀항하시는 분이라고 밖에는 저는 생각하지 못하겠습니다. 순수 이성 비판이 아니더라도요. 무엇이든 선명하고 쉬운 단어로 공부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간만 낭비합니다. 자존심 상하실 거예요. 겨우 이해했더라도 금방 까먹어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노릇입니까? 책을 읽느라 낭비한 시간은 누가 보상해 줄 겁니까? 이에 대한 코디정의 답이 괘씸한 철학 번역입니다. 여기에 분석된 철학 용어 중에서 40개가 중요한데요. 초간단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초간단이라고 해도 1시간 넘는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재미있으실 거예요. 머릿속 자욱했던 안개가 거치는 듯한 체험 하십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IQ 몇 포인트 올라갑니다. 철학 지식이 그 정도 역할은 합니다. 초간단은 나는 불만이다. 나는 좀 더 알고 싶다. 라고 그러시면 책을 보십시오. 코디정은 말보다 글이 좋고요. 자고로 영상보다는 책이 정확합니다. 이제 들어가 볼까요? 철학 용어. 영어 번역어와 한국어 단어를 비교합니다. 첫 번째, mind. 이 단어 모르시는 분 없죠? 그런데 정말로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철학에서 mind는 인간 정신 일반을 가리키고 생각하는 곳을 뜻합니다. 기존 철학자들은 마음, 심성으로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엇입니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마음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어렵고 심오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서양 철학은 굉장히 단순하고 명쾌한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마음이라는 번역은 철학을 모호하게 만듭니다. 단순한 것을 심오한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이 단어는 그냥 머리라고 번역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체의 기관으로서 머리가 아니라요. 은유법으로서 머리입니다. 생각을 강조하는 그 머리예요. 여러분, 철학책을 읽으시다가요, 혹은 심리학 책을 읽다가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모두 머리로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그 단어가 쓰인 문장의 의미, 메시지가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는 체험하십니다. 두 번째, 스피릿. 이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서양 철학과 기독교 정신에 입문하지 못하십니다. 스피릿은 신령한 것을 뜻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건너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은 모두 저마다 다르잖아요. 이 차이를 극복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서양 철학자들은 사람들 모두의 머릿속에 공통된 게 깃들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불가능을 극복하고 사람 사이를 넘나들거나 사람들 안에 깃들어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신령한 일입니까? 그것이 바로 스피릿입니다. 기독교에서 홀리 스피릿 무엇이죠? 네, 성령입니다. 기존 철학자들은 스피릿을 무조건 정신이라고 번역하고 그렇게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옛날 일본 사람이 그렇게 번역한 것을 100년 넘게 그대로 따르고 있으니 미친 짓이라고 밖에 저는 생각 못합니다. 정신병원이나 정신병, 정신승리하고 있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어때요? 이런 단어, 이런 정신에서 신령함이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스피릿을 정신으로 번역하는 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스피릿은 영입니다. 이 단어는 반드시 신성한, 신령한 의미가 나타나야 합니다. 책에서 아주 재미있게 논증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읽으시면 정신이 확 깨실 겁니다. 세 번째 단어, soul. soul은 스피릿과 완전히 다릅니다. 스피릿이 신령한 거라면 soul은 인간적인 겁니다. 그것도 한 사람의 정신, 그 사람의 정신을 뜻합니다. 인간은 육체만으로 살 수 없잖아요. 육체의 운전수가 필요합니다. 그게 soul입니다. 살아있는 경우에는 인간 정신을, 죽은 사람의 경우에는 영혼을 뜻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적어도 한국어 사용에 관한 한 한국 철학자들은 어쩌면 기계일지 모른다. 나는 의심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살아있는 사람이든 죽어있는 사람이든 소울을 모두 영혼으로 번역합니다. 한국 철학자에게 소울은 그냥 영혼입니다. 영혼은 귀신 냄새 나잖아요. 이런 단어로 철학책 읽으면 문맥이 이상해지는 경우 많습니다. 문맥이 이상하든 말든 소울은 영혼이다. 이런 게 이 땅에서 활약하는 한국 철학자들의 한국어 사용법입니다. 서양 철학자들이 무슨 마법과 오컬트에 관심이 있는 듯 하잖아요. 이 단어는 이렇게 번역해요. 살아있는 인간을 가리키는 경우에는 정신으로, 죽은 인간을 가리키는 경우에는 영혼으로, 사실 정신이라는 한 단어로 통일해서 번역해도 아주 좋아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죽은 다음에 인간 정신을 우리 한국인들은 그냥 영혼이라고 자연스럽게 표현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표현 존중해 주면 좋지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단어들 구별 어떤가요? 일단 생긴 게 좀 다르죠. sensitivity, understanding, reason으로 발음도 완전 다르네요. 게다가 딱 봐도 이 단어들의 의미도 다르잖아요. 이제 한국어 번역어 볼까요? 어때요? 감성, 오성, 지성, 이성. 모두 이음절이고 전미어 성이 공통으로 붙어 있어요. 바로 이런 것이 일본식 번역의 전형이에요. 바보처럼 왜 굳이 의미의 간격을 붙여놓나요? 게다가 오성과 이성, 지성과 이성의 차이도 불분명하잖아요. 논리학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이 두 단어의 차이 명쾌하게 구별하시지 못할걸요? 그러니까 일본 철학자를 사사한 한국 번역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잘 안 보이는 얼룩말.
그러면서 깊이 생각하래요. 그게 철학이래요. 좌우간 저는 이 단어의 간격을 영어 번역처럼 떨어뜨려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reason, 즉 이성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단어가 되었으니까 결국 sensitivity, understanding 문제가 되겠죠. 이 세 단어의 간격을 벌려놔야만 철학이 잘 보이는 얼룩말처럼 섬세하고 명료하게 나타납니다. 자, 자세히 한번 봐볼까요? 네 번째, sensitivity. 이 단어는 생각의 재료, 즉 데이터를 머리 안으로 수용하는 머리의 요소입니다. 쉽게 말하면 뭔가를 센싱하는 거죠. 칸트가 다음과 같이 엄청 강조했어요. 머리에는 감각을 통해 데이터를 수용하는 요소가 있는데 이 요소는 그저 데이터를 수용만 할 뿐이지, 즉 받아들이기만 할 뿐이지 결코 데이터를 처리하지는 못한다고 말이죠. 기존 철학자들은 sensitivity를 감성으로 번역했습니다. 이 자체로 큰 문제 아니에요. 하지만 감정이라는 단어와 헷갈리고요. 칸트가 강조한 수용, 데이터를 받아들이기만 한다라는 것이 잘 나타나지 않고요. 무엇보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감성, 지성, 이성 사이의 간격을 지금 벌려야 한단 말이죠. 그런 과업을 위해서라도 저는 감수성, 삼음절의 감수성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sensitivity의 특징은 수용성에 있으니까 번역도 감수성으로. 다음은 understanding입니다. 이해하는 것으로 번역하시면 안 돼요. 이 단어의 뜻은요, 머리 안으로 들어온 데이터에 머릿속에 있는 단어를 적용해서, 다시 말해 데이터에 이름을 붙여줌으로써 그 데이터를 판단하는 머리의 요소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무엇인가를 볼 때 그 무엇이 무엇이다 라고 하면서 그걸 판단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understanding입니다. 과거에는 오성, 깨달을 오, 성질 성, 오성으로 번역했어요. 이것도 일본 학자가 창조한 단어예요. 일본 학자들이 학문하는 문화는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요란하게 표현하거나 지나치게 과장하면서 의미를 부여해요. 그런데 문제는 대체로 틀린다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한국 학자들의 문학은 더 어처구니 없지만요. 오성이라는 단어, 일본 번역자가 칸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독자가 오성이라는 한자를 분석해서 뭔가를 깨닫는 능력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요, 그건 A는 A라고 하는 올바른 분석이잖아요. 하지만 철학 교사에게 그런 뜻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을 거예요. 이상하네. A는 A가 아니라는 거예요. understanding에는 깨달음이 전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근래에는 지성으로 번역해요. 이건 아주 위험한 번역이에요. 한국인의 일상어 지성은 정말 좋은 의미만을 갖는 단어잖아요. 얼마나 지혜롭고 슬기롭고 덕이 있는 단어입니까? 지성이라는 단어가요. 하지만 understanding은 그런 의미의 단어가 아니거든요. 다시 지성으로 번역하면 A는 A가 아니게 됩니다. 괘씸한 철학 번역 초판에서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체념하듯이 지성 번역어를 받아들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단어가 순수 이성 비판에서 수백 번 반복되는데 지성이라는 단어로는 도무지 의미가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개정판에서 지성이라는 번역어와 단절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understanding, 지식으로 번역합니다. 이 단어는 칸트가 처음 만든 게 아니에요. 이미 영국에서 존 로크가 쓰고 있던 단어였습니다. knowledge와 같은 의미로 쓰였고 히라버 에피스테메가 어원입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번역해도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은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도 지식이라는 번역을 뒷받침하고요.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어서 괘씸한 철학 번역 책에서 자세히 설명 논증했습니다. 책을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157쪽의 perception, 이 단어도 순수 이성 비판에 수백 번 나옵니다. 즉 한국 독자들은 수백 번 헷갈리게 되는 숙명을 피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철학자들의 단어 사용법에서는 A는 A가 아니거든요. 도는 도가 아니듯이 말이죠. 아니, 노자의 도덕경 같은 문법으로 순수 이성 비판을 번역하신 건가요? 이런 잘못된 번역을 만나면 괜히 화가 나요.
다시 감정을 추스리고 살펴보죠. perception, 이 단어의 뜻은 머릿속에 들어온 감각 데이터 중에서 필요한 것만 선별해서 모은 데이터로 지식 시스템에 전달되는 그런 데이터를 뜻합니다. 일본이든 한국이든 철학자들은 지각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지각은 알아서 깨닫는다는 의미잖아요.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주 잘못된 번역. 독자의 칸트 이해를 회방 놓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이 그림에서 머리 바깥, 머리 안쪽에 감수성 영역, 머리 안쪽에 지식 영역이 있습니다. 머리 바깥에는 빨간 사과가 있군요. 인간의 감각이 사과를 머릿속으로 가져옵니다.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건 실제 사과는 아니겠죠. 사과에 관한 데이터, 사과 근처에 있는 사물, 배경 이런 것도 함께 머리 안으로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우리 지식 시스템은 이걸 다 처리하지는 않아요. 필요한 것만 효율적으로 처리합니다. 사과와 무관한 건 다 버려요. 다시 말하면 감수성 영역 안에 있는 아주 많은 데이터 중에서 사과는 빨갛다라는 판단에 필요한 데이터만을 수집해서 나머지는 버리고 지식 시스템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런 수집된 데이터가 바로 퍼셉션입니다. 자, 여러분 퀴즈. 퍼셉션에는 알미, 지식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 단어는 전혀 알매에 이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식이 일을 해야 알죠. 아직 지식은 일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칸트에게 퍼셉션은 지식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인에게 지각은 무슨 뜻이죠? 네, 알아서 깨닫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한국인에게 지각이라는 단어에는 지식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의 칸트 철학자들은 퍼셉션은 지각이래요. 그런데 순수 이성 비판에서 퍼셉션은 지각이란 뜻이어서는 안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A는 A가 아니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평범한 한국인에게 칸트가 안 읽히는 겁니다. 옛 일본 학자의 번역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아시겠죠? 평범한 한국인이 칸트 책을 읽는 건 마치 낙하산 훈련을 하는 일과 같습니다. A는 아니라고 하는 전문 훈련을 받아야만 겨우 이해합니다. 퍼셉션은 포착으로 번역합니다. 괘씸한 철학 번역 초판에서는요, 감지를 제안했어요. 그런데 감지라는 단어에도 지라는 한자가 있잖아요. 지식이 전혀 없는 단어가 퍼셉션이라는 점에서 감지를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쉬운 결심 아니었어요. 무수히 많은 고민했어요. 결과적으로 포착이라는 단어가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로 바꿔 이해하면 간단합니다. 하여튼 순수 이성 비판을 백종현 번역이든 최재희 번역이든 학자들의 번역에서 이 단어가 나오면, 즉 지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지각이 아니라는 점 유의하세요. 수집된 데이터로 바꿔 이해하면 좋을 거예요. 힘듭니다. 7번째, apperception, 지식이 포착된 데이터에, 즉 수집된 데이터에 하나 이상의 개념을 딱 적용해가지고 비로소 알매 이르게 하는, 다시 말하면 사과는 빨갛다라는 판단을 내리는 우리의 의식을 뜻합니다. 기존에는 통각으로 번역했습니다. 이 단어 아는 사람 없어요. 한국인의 언어를 고려하지 않고 철학은 일본이지, 번역은 일본이야, 이러면서 그냥 그대로 따라한 쓸모없는 일본식 한자어 번역입니다. 아까 살펴본 그림 다시 보죠. 감수성 영역에서 지식 영역으로 전달되는 수집 데이터가 뭐였죠? 네, 포착이었습니다. perception. 그러면 그 수집된 데이터를 처리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지식 시스템은 데이터 처리 영역이니까 인공지능에서 데이터를 처리한다는 것은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거잖아요. 인간지능에서는요, 개념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개념,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그때 개념을 적용하는 우리의 의식, 그게 바로 apperception이에요. 이 apperception에 이르러 드디어 알매에 이릅니다. 모든 데이터가 하나가 됩니다. 왜냐? 머리 바깥의 대상, 이 경우에는 사과죠. 그 대상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서도 하나, 머리 바깥에서 하나,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객관적 타당성 혹은 객관적 실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단어는 통각을 버리고 지각으로 번역합니다. 고생했다 홍길동. 아니, 지각을 지각으로 부를 수 없었다니. 그것도 100년 동안
너가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여기야. 에퍼셉션. 통각이라는 단어를 버립시다. 에퍼셉션, 너는 지각이야. 책에서 자세히 설명, 논증했습니다. 다시 말해 지각은 퍼셉션이 아니라 에퍼셉션의 번역으로 적합한 우리말 한자어였다는 겁니다. 한자를 애정하시는 여러분, 일본 한자어가 아닌 한국 한자어를 사랑합시다. 167쪽 8번째 아프리오리, 칸트 하면 아프리오리입니다. 칸트를 상징하는 너무 유명한 단어. 이 단어의 뜻은 개념, 판단, 인식, 그런 것에서 경험과 무관한 성격을 말합니다. 알매 관점에서 아프리오리는 단순히 선후의 문제가 아니에요.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선험적, 선천적으로 번역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저는 선험적이라는 단어를 철학 번역에서 배제해야 한다 하는 입장입니다. 이건 일본식 한자어이기 때문이고 우리 한국인의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단어인데다가 학문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선천적이라는 단어가 좋아요. 괘씸한 철학 번역 초판에서 최재희의 번역 선천적이 좋다고 썼어요. 그런데 반성합니다. 견해를 바꿨습니다. 인간의 경험 활동에서는 선천적이라는 단어 괜찮아요. 그런데 수학이나 과학 지식은 인간의 경험과 무관하고 그래서 아프리오리한 지식입니다. 하지만 그런 지식을 선천적이다 라고 표현하면 좀 웃긴단 말이에요. 선천적이라는 거는 생명체, 인간같이 타고난 거, 생명체에 쓸 때만 자연스럽거든요. 선험적이라고 말하면 더 말이 안 되고요. 수학과 과학은 경험과 무관한 것이지 인간 경험 앞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인간 경험 뒤에 있어도 상관없거든요. 하여튼 기존 번역어로는 의미가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단점을 그대로 방치하면 칸트 책이 잘 읽히지 않았어요. 의심스러우면 해결해야 하잖아요. 그게 철학이잖아요. 순수 이성 비판에 이 단어가 수백 번 이상 나온단 말이죠. 가장 많이 나올걸요. 선천적이라는 단어만으로는 어떤 경우에는 의미가 선명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의미가 부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랜 고민 끝에 아프리오리는 경험 무관한으로 번역합니다. 실제로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번역하면 수학, 과학 지식의 성격까지 아주 순조롭게 이해됩니다. 아니, 의미는 맞지만 아프리오리라는 단어에 경험 무관한이란 뜻이 없는데? 라고 반론 가능합니다. 번역의 어려움 토로하면서요. 그럼에도 의미적으로는 일치한다고 말하면서요. 게다가 단어가 쉽고 선명한 표현이라고 칸트의 의도가 잘 전해지는 표현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반론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에 살펴볼 트란센덴탈을 선험적으로 번역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칸트 학회 소속 사람들은 아프리오리를 경험 무관한으로 번역하는 것을 비판하시지는 못할 거예요. 자기들도 이런 식으로 번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9번째 트란센덴탈 살펴볼까요? 이 단어는 논쟁과 문제의 단어이죠. 사실 제 생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단어인데요. 칸트 전공자들이 옛 일본 학자의 잘못된 번역을 고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겨난 정말이지 쓸모없는 논쟁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우선 칸트가 말하는 트란센덴탈의 의미를 보죠. 여러분과 저는 생각이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살아온 경험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코디정 사이에는 경험의 장벽이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생기는 것이고 데이비드 휴me 같은 경험주의자들의 관점에서는 그 장벽을 넘을 수 없는 벽이에요. 그런데 칸트의 트란센덴탈은 그 장벽을 넘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보죠. 우리가 어떤 대상을 알려고 해요. 그런 경우 다시 말해 대상 인식에 관해서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인식의 차이가 생겨요. 그런데 그런 차이를 일으키는 경험의 장벽 또는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는 인류 공통의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트란센덴탈이에요. 실제로 그게 무엇인지 밝히는 게 순수 이성 비판이고요. 그래서 트란센덴탈은 인식 주체 사이에서 인류 공통의라는 뜻입니다. 칸트는 당당하게 자기 철학을 트란센덴탈 필로소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류 공통의 머리 구조를 분석해서 경험의 장벽을 넘어 형이상학을 해명하는데 성공했다고 스스로 자부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는 게 좋을까요? 이 단어는 그냥 초월적으로 번역합니다. 백종현 교수의 단어 번역은 대체로 이상해요. 하지만 트랜센덴탈을 초월적이라고 번역하는 건 아주 올바른 선택이라고 지지합니다. 칸트 학회가 고수하는 선험적이라는 단어는 배제합니다. 누구를 위한 고집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괘씸한 철학 번역에서 자세히 설명했어요. 일본 번역인 선험적으로 번역하면은요, 칸트가 트랜센덴탈과 트랜센덴트 이 두 단어, 트랜센덴트는 이따가 살펴볼 거예요. 이 두 단어를 구별하기도 하고 혼용하기도 하는 까닭을 단순히 칸트의 실수 잘못이라고 치부하게 됩니다. 일본식 칸트 전문가가 칸트보다 칸트를 더 잘 안다고 주장하는 꼴이랄까요? 칸트는 초월철학으로 번역해야 경험의 장벽을 넘은 철학이라는 당당함이 나타납니다. 이걸 선험철학으로 표현한다고요? 칸트 철학이 좀스러워집니다. 굳이 칸트 전공자가 칸트를 그렇게까지 격하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트랜센덴탈의 번역어에는 반드시 한계를 넘는 이라는 뜻이 들어가야 합니다. 10번째, 트랜센덴트. 아까 트랜센덴탈과 비슷하게 생겼죠? 의미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칸트도 트랜센덴트의 의미로 트랜센덴탈의 라는 단어를 자주 쓰기도 했어요. 칸트 실수 아니에요. 두 단어 모두 한계를 넘는다 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트랜센덴트는 머리박 삶을 그 자체 혹은 경험할 수 없고 경험으로 검증할 수 없는 성격을 뜻합니다. 학자들은 초험적이라고 번역합니다. 저는 이런 식의 한자 사용 좋아하지 않아요. 선명하지 않잖아요. 아까 살펴본 그 트랜센덴탈은 인식 주체에 관한 것이고 경험의 한계를 넘는 것이 긍정적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초월이라는 번역을 쓴 거고요. 이번에 트랜센덴트는 인식 대상에 관한 것이고요. 경험의 한계를 넘는 것이 부정적이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초경험적으로 번역합니다. 11번째, form. form은 모든 대상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생각의 형식을 뜻합니다. 기존 번역은 형상이었어요. 하지만 form은 그런 게 아니에요. 모양이나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생각의 형식을 뜻하는 개념이에요. 이 단어를 좀 더 파고 막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플라톤의 이데아가 나타나요. 이데아가 form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형식으로 번역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시각적인 개념, 모양, 형태 아니에요. 12번째, matter. form이 나오면 matter도 나와야 해요. 아리스토텔레스 할아버지 때문에 form의 matter의 form, 진료와 형상 뭐 이런 거요. 꼭 나와요. 같이 나와요. 이 단어는 모든 대상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생각의 내용을 뜻해요. 아까 form은 모든 대상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생각의 형식이었거든요. 근데 matter는 모든 대상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생각의 내용을 뜻합니다. 기존 일본식 번역은 진료예요. 저는 진료라는 단어를 좀 아는 척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말고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문턱 없는 단어를 사용해야 지식이 더 잘 퍼지잖아요. 그러므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재료 또는 내용으로 번역합니다. 197쪽 13번째 이데아. 영어로는 아이디어 이렇게 되겠죠. 학자들은 이념으로 번역합니다. 자유주의 이념, 건국 이념 같은 표현을 할 때 그 이념인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학자들이 말할 거예요. 그런 이념 아니에요. 초경험적인 사유물을 뜻합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요. 이성이 경험과 무관하게 머릿속 순수 지식 개념, 다시 말해 범주라고 하는 개념을 연결함으로써 생각을 도약시킬 때 그때 나타나는 것이 이데아입니다. 예를 들어 신, 자유, 영혼의 불멸 같은 개념인데요. 이데아는 이데아지요. 다른 번역 없습니다. 왜냐하면 칸트가 직접 순수 이성 비판 초월적 변증편에서요. 순수 이성 개념은 플라톤의 이데아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아주 명시적으로 설명했어요. 그런데 칸트 견해를 무시하고
저자의 견해를 무시하고 함부로 이념으로 번역해서 그걸 철수까지 믿는다고요? 안 되죠. 책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202쪽 14번째 substance. 서양 철학을 공부하실 때요. 핵심 중에 핵심을 차지하는 단어가 바로 substance입니다.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순수 이성 비판에서는요. 이 substance는 머릿속 범주 중 하나로 시간 순서 속에서 변하지 않는 본질 개념을 뜻합니다. 변하지 않는 불변의 본질. 그게 substance. 근데 범주가 뭔데? 이거 제가 여러 번 영상을 통해 설명했거든요. 지금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어려워요. 간단히 말하자면 모든 인간이 응애 하고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다고 하는 혹은 반드시 발현될 수밖에 없는 12개의 개념을 뜻해요. 자, 계속 가보죠. 서브스턴스에 대해서 학자들은 실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실체란 무엇인가요? 실제로 있는 물체. 실제로 있는 물체가 실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해해서 말하면 철학자들이 그런 뜻이 아니라고 가르칠 거예요. 서브스턴스는 실제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A는 A가 아니다. 논리가 나온 셈이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비논리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어디겠어요? 일본 스승들에게 배운 거예요. 그러면 이 단어는 어떻게 번역하는 게 좋을까요? 네, 본질로 번역합니다. 불변의 본질이 바로 칸트가 말하는 서브스턴스입니다. 15번째, accident. 이번 개정판에 추가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본질과 결합하는 요소로 이것도 머릿속 범주 중 하나이고요. 그 의미는 시간 순서 속에서 변하는 부분을 가리킵니다. 학자들은 우유성이라고 번역합니다. 물론 일본식 한자어예요. 마시는 우유 아닙니다. 어떻게 번역하는 게 좋을까요? 한국식 한자어로 번역한다면 비본질입니다. 아까 서브스턴스는 본질, 그리고 지금 액시던트는 비본질. 이해하시겠죠? 우리말 한자어로 번역하면 이렇게나 순조롭습니다. 16번째, 리얼리티. 리얼리티는요, 머리 바깥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성질을 뜻합니다. 학자들은 실제성으로 번역합니다. 어때요? 모호하잖아요. 왜냐하면 한국인은 일상생활에서 이런 단어 안 쓰기 때문이에요. 지식인 척 하시는 분들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실제성입니다. 더 좋은 단어가 있는데 어째서 일본 학자가 가르친 단어를 받들어 모십니까? 리얼리티는 실체입니다. 실제로 있으니까 실체입니다. 서브스턴스에 잘못 사용한 번역어 실체. 그것이 바로 리얼리티입니다. 제가 너무 학자들을 비판하고 그분들을 바보로 간주하는 것 같죠? 그런데 저는 그분들의 학식을 의심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저보다 많이 똑똑하시리라 믿고 그 믿음이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분들이 예를 들어 독일어 단어로, 영어로, 라틴어로 철학을 표현하시는 경우 틀림없이 제대로 이해하시면서 높은 수준의 지식을 표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한국어만 사용하면 바보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걸 묵인하고 존중할 수는 없잖아요. 제게 철학은 잘못도 숭배하는 우상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보를 바보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다음 세대에 무조건 이롭기 때문이고요. 교수들의 권위보다 평범한 한국인의 독서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스승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았어요. 의심도 안 했고요. 결국 그 스승의 스승인 일본 학자들의 어처구니 없는 번역 실패와 잘못된 성과를 너무 의심하지 않고 수긍하면서 기계처럼 따르고 있단 말이죠. 철학자들이 순진해서 그렇다고 말할 수준을 넘었어요. 식민지에서 벗어난 지 80년입니다. 그러니 바보라고 할 수밖에요. 자, 여러분, 이 단어 구별 어떤가요? substance, reality. 발음도, 음절도, 생긴 것도, 뜻도 너무 다르잖아요. 영어가 원래 이래요. 그런데 이걸 번역한 우리 한자어들입니다. 어떤가요? 실체와 실제. 생긴 것도, 음절, 수도, 발음도, 심지어 뜻도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각각 본질과 실체라고 제대로 번역하면 헷갈림이 생기지 않습니다. 저는 종종 한국 철학자들이 일반 한국인의 문해력을 걱정하고 비판하는 경우를 목격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런 걱정을 하면 납득하지만요. 철학자들께서 그러면
저는 웃기다고 봐요. 본인들의 한국어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단어를 계속 가볼까요? 17번째, thought. 너무 쉬운 게 나왔네요. 간단하죠? 학자들은 thought를 사고로 번역합니다. 틀리지 않았죠?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쉬운 단어가 더 좋다는 입장이에요. 생각이라는 더 좋은 단어가 있잖아요. 제가 이 단어를 분석한 까닭은요. 어려운 단어와 쉬운 단어가 있을 때 제발 좀 습관적으로 어려운 단어를 선택하지 말라는 부탁을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가급적 쉬운 단어를 선택합시다. 그러면 의미가 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논리학에서 생각이란 본래 대상의 개념을 부여하는 것, 다시 말해 생각의 대상을 판단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머릿속에 있다고 해서 모두 생각은 아니에요. 개념과 판단을 하는데 사용되지 않고 그저 머릿속에 있는 것이라면 생각이 아니라 representation, 즉 표상입니다. 18번째 canon, 그 뜻은 지켜야 하는 기준을 뜻합니다. 학자들은 쉬운 단어와 어려운 단어가 있으면 반드시 어려운 단어를 고르시는 아주 기이한 재주가 있어요. 학자들은 규준으로 번역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 평상시 들어본 적 있나요? 이런 단어는 평범한 한국인이 사용하는 한자어가 아닙니다. 캐논은 규범으로 번역합니다. 이렇게 일본식 한자어가 아니라 우리식 한자어를 사용하면 얼마나 쉽고 좋습니까? 19번째 맥심. 너무 중요한 단어 나왔어요. 칸트 철학에서는요, 이 단어 수도 없이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너무 쉬운 단어이기도 하고요. 맥심은요, 행위에 관한 개인의 머릿속 원리를 뜻합니다. 행위에 관한 개인의 머릿속 원리. 칸트의 저 유명한 정언명령의 주어가 되는 단어입니다. 정언명령의 주어. 학자들은 경률이니 준칙이니 하는 일본 학자들의 번역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그런 단어로 칸트 윤리학을 가르쳐요. 대입 시험에도 나오고요. 저는 이런 게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률이 뭡니까? 준칙이 무슨 뜻이에요? 대중들이, 학생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기분이 좋나요? 설명하는 어떤 기회가 있으니까 좋나요? 그러면 뭐 있어 보이나요? 어째서 평범한 우리말을 살펴보지 않나요? 정말이지 바보 같은 번역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맥심은 좌우명으로 번역합니다. 좌우명이 곧 맥심입니다. 경률이나 준칙은 좌우명이야 라고 해설하지 마시고요. 그냥 맥심을 좌우명으로 번역하면 그만입니다. 왜냐하면 맥심이 좌우명이기 때문입니다. 20번째, a being. 현실 속에 있는 존재를 뜻합니다. 학자는 존재자라고 번역합니다. 전미어 자를 붙이는 것은 일본식 번역이죠. 예전에 어떤 철학자가 존재와 존재자는 다른 거라고 엄청 강조하는 영상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평범한 한국인의 언어 사용법을 잘 모르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한국인은 있음이라는 의미로 존재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존재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존재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문맥으로 쉽게 구별합니다. 뭐 저 따위 존재가 있어. 자본주의 시장에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일까? 이 경우 a being을 뜻합니다. 물질 속에서 무엇이 존재할까? 이 경우 있음을 뜻하잖아요. 이 구별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a being은 그냥 존재로 번역합니다. 21번째 extension. 또 어이없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철학에서 extension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순수 이성 비판에서 extension은 있음이 시작된다는 표시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엇인가 있음이 시작되려면 공간의 크기를 갖는 무엇인가가 나타나야 하잖아요. 인간의 감각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대상의 크기를 바로 알아챕니다. 크기가 하나만 있든 여러 개이든 모든 공간에 꽉 차 있든 크기의 양이 있고 그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죠. 아무튼 익스텐션은 공간을 차지하는 무엇인가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이건 뭐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한국 철학자들은 이상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학자들은 연장 혹은 외연으로 번역합니다. 우선 외연은 일본 학자가 만든 단어인데요. 연장은 백종원 교수가 주장하는 단어이고요. 하지만 그 출처를 모르겠어요. 익스텐션은 그저 물리적 크기를 뜻해요.
모든 물체는 크기를 갖는다 할 때의 그 크기입니다. 이걸 모든 물체는 연장적이다. 모든 물체는 외연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하나요? 쉽고 자명한 것을 왜 어렵고 복잡하게 표현하는지 도무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익스텐션은 그저 크기로 번역합니다. 이것처럼 명쾌한 번역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의심자 데카르트의 결론이기도 해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부정해 봐도 모든 물체는 크기가 있다는 걸 의심할 수 없었어요. 크기는 공간적인 개념이고 그 공간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익스텐션이에요. 연장은 시간적인 개념이 섞여 있어요. 외연은 일본말이고 의미가 불투명합니다. 지식을 뽐내는 사람들이 외연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익스텐션은 우리 진보의 외연을 늘리자, 우리 보수의 외연을 늘리자 라고 말할 때 그 외연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그냥 크기로 번역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모든 개념은 의미의 크기를 갖는다. 같은 형식으로 응용할 수 있습니다. 22번째 intention, 이 단어는요, 있음의 정도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지금 코디정의 영상을 보고 계셔요. 지금 이 영상의 감각은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영상이 끝났어요. 아니면 영상을 껐어요. 그렇다고 코디정 영상에 대한 감각이 바로 사라지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그 감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다가는 완전히 잊힐지도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서 머릿속 있음이 사라지고 말아요. 학자들은 밀도니 네포니라고 번역합니다. 밀도는 과학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인텐션은 과학 개념의 밀도의 뜻이 아닙니다. 네포는 일본식 한자어인데 철학 이해에 전혀 기여하지 못해요. 인텐션은 세기로 번역합니다. 어떤 감각의 세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작아지거나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커지는 그런 감각의 세기, 감각의 선명함, 그게 바로 인텐션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세기로 번역해야죠. 이렇게 평범한 우리말로 번역하면 철학이 순조로워집니다. 인텐션을 세기로 번역해야만 모든 개념은 의미의 세기, 즉 선명함을 갖는다. 같은 형식으로 응용할 수 있습니다. 23번째 유니티 이 단어는요. 칸트 철학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의 핵심 용어입니다. 그 뜻은 대상에 관한 여러 데이터가 한데 모여서 하나가 됨이라는 뜻이에요. 내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한 개의 의미만 있다면 그게 바로 유니티예요. 기존 번역자는 통일이라고 번역합니다. 잘못된 번역 아니에요. 통일도 하나가 됨이라는 뜻 있어요. 하지만 그 의미가 선명하게 전해지지 않아요. 애매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통일이라는 단어는 그저 하나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떤 방식으로 통일되었는지 하는 의문을 남기는 단어. 게다가 완벽하게 하나가 아니어도 어떤 것에 조화로움이 있으면 우리는 통일되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철학책에 순수 이성비판의 통일이 수백 번 나오는데 이 단어 볼 때마다 독자들은 잠깐만 어떻게 통일된 거지? 또는 어떤 조화가 있는 것인지 라는 의미를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 아무 필요도 없는 그런 의문이에요. 순수 이성 비판에서 유니티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그림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머리 바깥에 빨간 사과가 있잖아요. 그걸 대상이라고 하고 지금 몇 개 있죠? 한 개잖아요. 그렇다면 머리 안에서 그 빨간 사과가 몇 개 있어야 하나요? 네, 당연히 하나여야 하잖아요. 그게 유니티입니다. 좀 더 자세히 따져볼까요? 우리가 감각기관으로 빨간 사과를 바라보면 그 감각 데이터가 머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사과뿐 아니라 사과 근처에 있는 다른 물건이나 배경이나 사람이나 소리나 이런 것도 다 같이 들어오겠죠. 그런 데이터 중에서 필요한 데이터만 선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만 수집된 데이터, 즉 퍼셉션이 지식 영역으로 전달됩니다. 그러면 우리 의식이 하나의 사과로 지각합니다. 우리의 지각, 즉 에퍼셉션은 하나의 사과만을 판단해야 하잖아요. 대상에 관한 모든 데이터가 빨간 사과에 관한 모든 데이터가 하나로 모여서 사과는 빨갛다 라는 하나의 판단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유니티예요. 다시 말해 유니티는 그저 하나됨으로 번역해야 합니다. 그게 칸트가 말하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24번째 modification,
아유, 이거 엄청 재미있는 단어예요. modification은요, 머리 바깥에 있는 사람의 직관을 통해, 다시 말해 인간 감각을 통해 머릿속으로 들어와서 감각 형식인 시간과 공간 형식의 데이터로 바뀌는 것을 뜻해요. 백종원 교수는 변양으로 번역했어요. 다시 그림을 볼까요? 지금 우리가 사과를 봐요. 그러면 사과가 머릿속으로 들어오는데 사과 그 자체가 머리 안으로 들어올 수 없잖아요. 데이터로 들어와요. 그런데 도대체 데이터가 뭔가요? 인간지능을 인공지능으로 비유해서 이해하면 쉬워요. 컴퓨터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과를 아날로그라고 하죠. 그러면 머릿속으로 들어온 거는 디지털 데이터가 되겠죠? 디지털 데이터는 0과 1의 바이너리 코드와 시간의 시퀀스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바로 모디피케이션이에요. 칸트는 사물에 관한 데이터가 공간 형식과 시간 형식으로 데이터로 변환돼서 머리 안으로 들어온다고 봤어요. 즉, 모디피케이션은 일종의 데이터 변환을 뜻해요. 그렇다면 이 모디피케이션을 어떻게 번역하는 게 좋을까요? 네, 변환물로 번역합니다. 그러면 그 의미가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죠. 25번째, 매니폴드. 매니폴드는 직관을 통해 머리 안으로 들어와 있는 이런저런 감각 데이터를 뜻해요. 학자들은 잡다, 다양으로 번역합니다. 그림을 볼까요? 머리 안에는 실로 많은 것이 들어있잖아요. 여러분의 눈, 코, 귀, 손 등의 감각은 부지런히 일합니다. 감각기관이 일을 할 때마다 머릿속에 아주 많은 데이터가 생기겠지요. 물론 그 데이터는 모두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인간 머리가 그 중에서 일부 데이터를 선별해서 처리한다면 그게 바로 생각이고 아까 살펴본 데이터의 유니티가 일어납니다. 아직 처리되기 전에 수많은 데이터, 이걸 좀 뭐라고 지칭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그걸 매니폴드라고 부릅니다. 감각 데이터가 많다는 거예요. 다양한 표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양함으로 번역합니다. 혹은 다양한 표상으로 좀 풀어서 번역합니다. 표상이란 머릿속에 있는 것, 머릿속 데이터를 뜻하고요. 26번째, 애프리헨션. 정말이지 칸트가 인간지능을 탐구한 것인지, 혹시 인공지능을 탐구한 건 아닌지 헷갈릴 정도로 시대를 앞서간 철학자라는 게 이제부터 아주 여실히 드러납니다. 애프리헨션은 다양한 감각 데이터 중에서 생각의 대상이 될 것만을 탐색하고 선별하는 것을 뜻해요. 물론 이것들을 한데 모아야겠죠. 학자들은 포착 또는 각지로 번역합니다. 각지는 코미디죠. 아무런 의미도 주지 못하는 일본 학자의 한자어 번역입니다. 만약 그것이 의미를 제공한다면 잘못된 의미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각지라는 한자어를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백종원 교수는 포착으로 번역했는데, 포착은 거의 의미를 알기 직전에 적극적인 단계를 뜻하지만 칸트가 말하는 애프리헨션은 그런 정도의 의미는 아니에요. 일단 아까 살펴본 것처럼 저는 포착이라는 단어를 퍼셉션의 우리말 번역에 할당했잖아요. 뭐 지각이 아니라 포착으로 해야 된다고요. 그렇다면 애프리헨션을 어떻게 번역하는 게 좋을까요? 다시 그림을 보죠. 머릿속에는 실로 많은 감각 데이터가 있지만 그 감각 데이터가 모두 대상에 관한, 즉 눈앞에 빨간 사과에 관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그건 제가 아까 여러 번 말했어요. 그러므로 수많은 데이터 중에서 철학 용어로는 다양한 표상 중에서 필요한 데이터만을 탐색해서 선별해야 한다고 칸트는 생각했습니다. 그런 다음 최종적으로 수집된 데이터가 감수성 영역에서 지식 영역으로 전달되어야 한다라고 본 건데요. 그때 개념을 적용할 그 수집된 데이터가 바로 퍼셉션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포착으로 번역하기로 했고요. 그렇다면 이런 수집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 탐색 작업, 다시 말하면 필요한 데이터만을 수집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애프리헨션이에요. 대략 어떻게 번역하는 게 좋을지 답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탐색으로 번역합니다. 데이터 탐색의 그 탐색을 말해요. 27번째, 리프리덕션. 리프리덕션은 감수성 영역에서 지식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을 뜻합니다. 학자들은 재생으로 번역합니다. 다시 그림을 이용해서 설명하죠. 칸트는 기본적으로 감수성 영역과 지식 영역은 기능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봤어요. 감수성은 그저 데이터를 수용만 할 뿐이고 데이터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처리할 요소가 없습니다. 지식은 데이터의 개념을 적용해서 처리할 뿐이지
스스로 데이터를 만들어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수성 영역에서 포착된 데이터가 지식에 의해 처리되려면, 다시 말해서 지식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개념을 수집된 데이터에 적용하려면 그 데이터는 어디에 있어야겠어요? 지식 영역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 영역 안으로 복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컴퓨터와 인공지능 세계에서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프로세서가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그 데이터는 일시적으로든 영구적으로든 프로세서가 있는 영역에 복제되어야 하거든요. 인간 머리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칸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리프로덕션은 복제로 번역합니다. 학자들의 재생이라는 용어는 이상한 거예요. 일단 머리 안에 재생되어 있는 것을 표상이라고 불러요. 이미 재생되어 있는 것을 다시 재생한다는 게 이상하죠. 관련해서 괘씸한 철학 번역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책을 읽는 보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단어들을 하나씩 분석하고 있잖아요. 순수 이성 비판에서 인간 지능을 탐구하는 칸트가 얼마나 시대를 앞서가 있는지 막 느낌이 오지 않았나요? 칸트가 얼마나 천재적인지 그의 스키마 이론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28번째 스키마. 스키마는 지식 시스템 안으로 가져온 데이터에 그 데이터를 본격적으로 처리하기 전에, 다시 말하면 그 데이터에 본격적으로 개념을 적용하기 전에 먼저 의미의 실루엣을 파악하는 기능을 뜻합니다. 사실 모든 개념은 스키마를 갖고 있는데 적어도 범주의 스키마 기능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칸트는 강조합니다. 감각 데이터에 개념을 적용하면 그게 판단이고 생각이며 알미자 경험입니다. 이것이 논리학 지식이며 서양 철학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주의하세요. 감각 데이터는 압축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머릿속 감각 데이터는 아주 많아요. 그런데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그 데이터 중에서 필요한 것만을 탐색하고 선별해서 한데 모아야 했어요. 이제 하나로 모인 데이터를 처리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컴퓨터와 그 로직이 같습니다. 예를 들어 영상 처리 기술에서요. 영상 파일을, 비디오 파일을 재생하려면 먼저 압축을 풀어야 하잖아요. 압축을 풀어야만 재생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수성 영역에서 지식 영역으로 넘어온 우리 머리의 감각 데이터의 압축을 먼저 풀어야 한다 라고 칸트는 생각했던 거예요. 무엇이요? 칸트는 상상력이 그걸 담당한다 라고 했어요. 상상력이 어떻게, 무엇을 이용해서 하느냐면요, 바로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범주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범주가 머릿속에 선천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있는 이유입니다. 이 스키마를 제공하려고요. 즉 범주는 감각 데이터의 압축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고, 이런 기능을 우리 영상 처리 기술에서는 코덱이라고 합니다. 상상력은 코덱이거든요. 엔지니어들은 코덱이 무슨 말인지 바로 아실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괘씸한 철학 번역에 설명되어 있고요. 코덱은 데이터를 정해진 형식으로 압축하고 또 필요시 그 압축을 풀어주는 수단을 뜻하거든요. 코덱은 코더와 디코더로 나뉩니다. 지금 컴퓨터 영상 처리 기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코더가 데이터를 압축하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디코더가 데이터 압축을 푸는 거예요. 코더는요, 우리 머릿속의 코더는요, 아까 설명한 apprehension, perception에서 생겨나는 건데, 그렇게 해서 데이터가 압축돼요. 자, 디코더는요, 뭐가 디코더가 될 것 같아요? 네, 범주가 디코더예요. 인간에게 범주가 있는 까닭은요, 감각 데이터의 압축을 풀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압축을 풀어주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데, 감각 데이터의 의미 윤곽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스키마입니다. 스키마가, 즉 의미 윤곽이 나타난 다음에 드디어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지식 개념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생각이고, 그게 바로 판단이며, 그게 바로 경험입니다. 칸트는 강조합니다. 스키마가 있기 때문에 경험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스키마가 없다면 감각 데이터의 압축을 풀 수 없으니까 인간은 동물처럼 감각 활동을 할 수는 있어도 경험적인 인식 활동은 불가능해진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도식으로 번역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칸트를 이해하지 못했던 일본 학자의 번역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어째서 좋은 것을 모방하지 않고 나쁜 것을 모방하나요? 도식은 다이어그램 같은 거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스키마는 윤곽으로 번역합니다. 의미의 대략적인 실루엣을 먼저 풀어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개념을 적용해서 의미를 파악하겠죠.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친절하게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다시 정리해보죠. 저도 이거 이해하는데 힘들었어요. 많은 시간 썼습니다. 칸트가 말하는 인간의 알미란 이런 것입니다. 먼저 감각 데이터를 수용한 다음에 필요한 것만 수집한 데이터에 범주를 먼저 적용합니다. 범주는 순수 지식 개념입니다. 내용이 없는 형식 개념이고요.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그런 겁니다. 이렇게 범주를 먼저 적용하면 수집 데이터에 이런 포착의 의미상의 윤곽이 나타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윤곽을 이용해서 내 머릿속에 있는 수많은 개념 중에서 알맞은 개념을 찾아가지고 적용합니다. 이로써 하나의 경험 과정이 끝납니다. 이런 윤곽 기능은 모든 경험에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윤곽 기능을 제공하는 범주가 모든 인간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마치 영상을 재생하려면 모든 컴퓨터에 디코더가 필요했던 것처럼 말이죠. 29번째, anticipation. anticipation 이 단어는요, 감각의 정도가 사라지리라 혹은 나타나리라 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주의 기능입니다. 아까 intention, 세기로 번역했던 그 인텐션의 의미를 설명할 때 잠시 언급했던 건데요. 여러분이 지금 코디정 채널의 영상을 시청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감각을 100이라고 가정하죠. 여러분이 영상을 껐어요. 그러면 유튜브 영상에 대한 그 100이라는 감각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결국 0이 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감각의 질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예감할 수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기로 약속했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약속 장소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감각이 처음엔 0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점점점 감각이 커질 거라는 것을 100이 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예감할 수 있죠. 그런 것이 바로 anticipation입니다. 학자들은 예취, 선취, 예료 따위로 번역합니다. 이런 단어 웃기잖아요. 아시겠죠? 학자들은 한국인의 보통의 한국어에 관심이 없답니다. 옛 일본 사람의 번역어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한자어를 조립하는데 열심히 해요. 독일어, 영어, 라틴어는 제대로 이해하시면서 어째서 한국어에는 바보가 되는지 안타깝습니다. 이 단어는 예감으로 번역합니다. 사라지리라, 나타나리라 예감하는 것입니다. 30번째, 누메넌. 누메넌은 인간의 머릿속에서 직관의 제약에서 벗어나 초경험적으로 생각해낸 것을 뜻합니다. 학자들은 이 단어를 예지체 혹은 가상체로 번역합니다. 예지체는 한껏 옷깃을 세운 멋을 부린 단어예요. 하지만 모든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가상체는 의미는 통해요. 하지만 그 의미가 선명하지 않죠. 누메너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순수 이성 비판에서 칸트가 말한 것입니다. 첫째, 머리 바깥의 사물 그 자체입니다. 칸트는 사물 그 자체는 우리 머리 바깥에 있기 때문에 감각을 통하지 않고 직접 접근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초능력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사물 그 자체가 이러하다 저러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우리 머리가 생각해낸 것이 되겠죠. 두 번째, 12개의 순수 개념, 즉 범주를 연결해서 생각해내는 것도 있어요. 원래 범주라는 것은 아까 말했지만은 압축을 풀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감각 데이터가 머릿속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풀어주는 역할이 범주가 하는 것인데, 그래서 윤곽을 제공해주는 거잖아요. 의미의 윤곽을. 그런데 그런 거 안 하고 시들 범주끼리 연결을 해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뭔가 신이니 내세니 영원한 생명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누메논입니다. 이 단어는 머릿속에서 생각해냈다라는 공통점 그리고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번역하는 게 좋으냐? 네, 사유물로 번역합니다. 누메논 자체의 뜻이 원래 고대 히라버로 머릿속에서 생각해낸 것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사유물이죠. 아이고 힘드네요.
힘듭니다. 1시간 좀 넘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아직 안 됐나? 하지만 은근 재미있지 않나요? 지식이란 결국 단어 공부예요. 단어를 알아가고 새로운 단어를 익히고 잘못된 의미를 바로잡고 흐릿한 단어를 선명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공부이고 그것이 철학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철학이란 엄밀한 개념의 학문이다 라고 철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말하지만은요, 언행일치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철학을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주십시오. 어쨌든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괘씸한 철학 번역을 읽어가면서 알아가시는 게 좋겠어요. 이제부터 논리학 용어 살펴보겠습니다. 논리학에서 인간의 생각이란 대상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각을 정의하는 서양 철학의 기본입니다. 대상을 판단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대상은 판단되며 그것이 주어가 됩니다. 우리는 대상에 이름 따위를 붙여줄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 이상의 개념들이고요. 그런 것들이 모두 수로가 됩니다. 결국 생각이란 주어와 수로의 연결로 되어 있습니다. 주어와 수로가 연결되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네, 문장입니다. 주어와 수로가 연결된 문장을 논리학에서 무엇이냐라고 하면은요, 판단이라고 합니다. 혹은 명제라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은 판단이고 문장이고 명제이고 다 같은 말입니다. 31번째 Universal Judgment. 이 단어는요, 문장 중에서 모든으로 시작하는 명제가 있겠죠. 예를 들어 모든 코디정 채널 구독자는 좋은 사람들이다. 같은 문장 말이죠. 이게 뭐 맞았든 틀렸든 이렇게 모든 들어가면 그게 바로 유니버설 저지먼트입니다. 간단하죠? 학자들은 전칭 판단으로 번역합니다. 왜 이런 번역 나왔냐고요? 일본 학자한테 물어보세요. 일본에서 그렇게 번역한 것을 우리가 그대로 갖다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 한국인은 전칭이란 말 안 써요. 유니버설 저지먼트는 그냥 보편 판단이라고 번역합니다. 보편 판단이요. 32번째 particular judgment. 문장 중에서 어떤으로 시작하는 판단입니다. 주어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아 가지고 복수 주어가 될 수 있는 문장을 뜻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코디정 채널 구독자는 아파트에 산다. 같은 문장이요. 이런 문장으로 표현된다면 이것을 particular judgment라고 한다. 학자들은 특징 판단이라고 번역합니다. 한국 철학자가 일본 사람의 번역을 컨닝하지 않고 한국 사람들의 보통어에 관심을 가졌다면 저렇게 번역하지 않아요. particular judgment는 개별 판단으로 번역합니다. 33번째 singular judgment. 딱 하나의 주어를 판단하는 명제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코디정은 떠들고 있다와 같은 문장입니다. 학자들은 단칭 판단으로 번역합니다. 그냥 단일 판단으로 번역합시다. 34번째 infinite judgment. 아이고 어려운 표현 나왔어요. 뜻은 간단해요. 이 판단은요, 긍정문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명제, 그런 판단을 뜻해요. 학자들은 무한 판단이라고 번역해요. 무한 판단. 인피니트 무한이니까. 근데 어째서 무한이죠? 이게 잘 의미가 전해지지 않아요. 자고로 논리학 용어는 단순하고 명쾌하게 번역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복잡하게 생각하는 나쁜 습관을 좀 멀리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코디정은 철학자이다 라고 하면 긍정 판단이라고 해요. 코디정은 철학자가 아니다 라고 하면 부정 판단이라고 해요. 그런데 코디정은 비철학자이다 라고 하면 이다로 끝났으니까 긍정 판단이에요. 하지만 비철학자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infinite judgment, 무한 판단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무한이죠? 철학자라는 개념에서는요, 모든 개념은 크기가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개념의 영역, 철학자라는 개념의 영역을 그려볼 수 있어요. 긍정 판단은 주어 코디정이 있을 곳이 분명하잖아요. 철학자의 영역 안에 있으면 됩니다. 부정 판단도 마찬가지로 주어 코디정이 있을 곳이 분명해요.
이 철학자의 영역 바깥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안팎의 기준은 철학자라는 개념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철학자의 영역 바깥의 범위는 살펴보지 않아도 돼요. 그 끝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기 우리는 철학자의 영역 둘레만 보면 되니까는요. 그런데 비철학자라고 하면은요, 비철학자, 코디정은 비철학자이다. 비철학자의 영역을 별도로 정해야 하는데 이 영역은 기준이 없어요. 그냥 무한히 펼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 판단이 됩니다. 이해하시겠나요? 하지만 이거 어렵죠. 여러분이 지금 이해하셨더라도 내일 까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피니트 저지먼트를 그냥 긍정 부정 판단, 긍정 부정 판단으로 번역합니다. 책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35번째 카테고리컬 저지먼트. 이 판단은요, 조건이 없는 명제, 다시 말해 무조건 명제, 무조건 판단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코디정은 인간이다 라는 문장이에요. 코디정이 뭐 조건을 따질 것도 없이 코디정은 인간이죠. 그러잖아요. 이런 것을 카테고리컬 저지먼트라고 합니다. 학자들은 정언 판단으로 번역합니다. 여러분도 예상하듯 일본 학자의 번역을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우리식 한자어는 이렇습니다. 무조건 판단. 칸트의 도덕 철학의 핵심 용어 정언 명령 들어보셨잖아요. 무조건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너무 많이 들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우리가 알잖아요. 고등학교 교과서 그리고 수많은 문헌에서 정언 명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이걸 무조건 명령이라고 고칠 수는 없겠죠. 36번째 hypothetical judgment. 이 판단은 조건이 있는 명제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지식에 관심이 있다면 코디정 채널은 재밌다. 같은 문장이죠. 철학자들은 가언 판단으로 번역합니다. 물론 일본 번역이에요. 그냥 조건 판단으로 번역하는 게 아주 명쾌하고 좋습니다. 37번째 disjunctive judgment. 또는이 들어가는 명제가 disjunctive judgment입니다. 또는 학자들은 선언 판단으로 번역합니다. 선언 판단. 무엇인가를 선언한다는 의미냐? 아니죠. 철학자는 그 선언은 이 선언이 아니다라고 한자를 보여줄 거예요. 물론 일본 학자가 조립한 한자입니다. disjunctive judgment는 그냥 선택 판단이라고 번역합시다. 얼마나 명쾌하고 쉽고 좋습니까? 38번째 problematic judgment. 이 판단은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추측 의미의 명제입니다. 예를 들어 코디정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것이다. 같은 문장이에요. 학자들은 미정 판단, 개연 판단으로 번역합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판단이니까 미정 판단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39번째 esoteric judgment. 이 판단은요, 의미가 딱 정해진 명제입니다. 그게 실제로 사실이고 사실임이 확정됐다, 정해졌다라는 판단이요. 예를 들어 코디정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와 같은 문장입니다. 학자들은 확정 판단, 실현 판단으로 번역합니다. 확정 판단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군가한테 실현당한 건 아니잖아요. 일본식 실현 판단은 버립시다. 대망의 마지막입니다. apodictic judgment. 의미가 딱 정해졌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래야 하는 판단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변화에는 원인이 있다와 같은 문장입니다. 학자들은 명증 판단, 필연 판단으로 번역하는데요. 명증을 버리고 필연을 택합니다. 필연 판단이라고 번역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반복 시청하실수록 유리합니다. 까먹을 거잖아요. 한번 여러 번 들어도 좋고요. 주무실 때 잠이 잘 안 오면 이 영상을 들으면 잠도 잘 올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지식은 단순히 번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순수 이성 비판을 읽을 때 반드시 필요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제가 아주 초간단으로 설명했어요. 초간단인데 1시간 넘었네요.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하듯이 설명했기 때문에 불충분하거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가 말보다는 글이 더 정확하고 그래서 영상보다는 책이 더 신뢰할 수 있잖아요. 자세한 내용은요,
코디정의 괘씸한 철학 번역 전면 개정판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책은 2025년 5월에 나옵니다. 곧 나오네요. 감사합니다.